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평소 관심 있던 쇼핑몰 사업이 운이 좋게 대박이 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세상 만사에 걱정 없다고들 하던데 저는 돈을 벌고 보니까 제 인생에서 걸러내야 할 인간 부류를 알게 됐습니다. 없을 때는 몰랐는데 돈을 벌고 보니까 세상에 참 돈 좀 빌려달라며 손을 벌리는 인간들이 많이도 있더라고요. 평소 연락도 없던 사람이 대뜸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는 말도 화가 나는데 저를 더 화나게 만드는 건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에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도 있지만 아닌 부모도 있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던데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깨물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는 분들이세요. 아무리 짓밟아도 안 아픈 손가락, 그게 바로 저랍니다. 3대 독자 장남을 둔 저희 부모님은 장남이 아프면 집안이 무너질세라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치 어디로 강제로 떠맡겨지기라도 한 듯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옛말에 딸은 2번 서운하다고 하죠. 딸은 태어날 때 아들이 아니라 서운하고 시집 보낼 때 서운하다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 시집 갈 때 정말 짐 치우듯이 보내셨어요. 아마 속 시원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딸은 출가 외인이라지만 부모 없는 자식처럼 시집을 갔답니다. 그래도 좋은 시댁을 만난 덕분에 요즘 가족의 정도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남들은 시댁이 징글맞다고 말할 때 혼자 친정이라면 진절머리 치게 된 사연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들보다 딸이라고 하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아들이 더 낫다는 집이 많았어요. 게다가 친정집은 아들이 유독 귀했던 집인데 3대 독자였던 장남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딸이라는 죄로 눈칫밥을 먹으며 컸습니다. 어릴 때는 마냥 서럽기만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전 차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는 듯 장남 앞에는 고기 반찬이 있었고 제 앞에는 나물 반찬뿐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고기 먹고 싶어서 손이라도 뻗으면 엄마는 제 손을 때리면서 호통을 치셨죠. 어디 기집애가 남자 밥상에 손을 뻗어. 아침부터 재수없게. 엄마, 저도 고기 먹고 싶어요. 너는 먹고 힘쓸 데가 어디 있다고 고기를 먹어. 하여튼 여자애가 적당히 먹고 빠질 줄을 몰라. 엄마는 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걸 아까워하셨고 옆에서 제가 혼나는 걸 지켜본 큰오빠는 저를 보며 놀리듯 고기를 먹었어요. 참 어린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먹는 걸로도 이렇게 차별을 했는데 입는 걸로는 곱게 주셨겠습니까? 얘들은 금방 큰다고 운동 하나 옷이 금방 작아지잖아요. 초등학교 시절 한창 클 나이임에도 옷이나 운동화를 제때 한 번 사준 적도 없었습니다. 자식 둘 다 그렇게 키우셨다면 그냥 방치였겠죠. 하지만 장남인 큰오빠는 계절만 바뀌면 매번 새 옷을 사다 주셨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서 장남 옷만 샀던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친정아빠가 건설기계 대여 사업을 하시면서 형편은 넉넉했어요. 그 넉넉한 형편에도 딸이 소풍 간다고 옷 좀 사달라고 하면 아빠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었는 줄 아시나요? 저는 소풍 간다는 생각에 들뜬 목소리로 아빠에게 옷 사달라고 했더니 아빠는 정색을 하시면서 저를 보면서 호통을 치며 말하더군요. 너는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왜 이렇게 사달라는 게 많아? 소풍 가라고 돈 내줬으면 됐잖아. 입만 열면 돈돈거려. 친구들은 새 옷 샀다고 하는데 저도 바지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럼 내 집에서 나가. 옷 사주는 친구 집 가서 네 옷도 사달라고 해. 아빠는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정말로 저를 끌어내려고까지 했어요. 초등학생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짐작이 가시나요?
아직도 이 기억은 제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운동화가 너무 작아서 운동화 좀 사달라고 했더니 엄마는 이런 말도 하셨어요. 신발 작다고 매번 사면 신발장 미어 터져서 어떻게 사니? 그냥 구겨 신고 다녀. 운동화가 너무 작아서 발이 아프다고 신발 사달라고 했다가 엄마한테 들었던 말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저한테는 이렇게 돈 한 푼을 안 쓰는 부모님이 장남은 말 안 해도 알아서 대령하면서 키웠습니다. 신발장을 보면 늘 큰오빠 신발은 새 신발이었어요. 그런데도 큰오빠는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신발 싫어. 내 짝꿍 신발이 나보다 더 좋은데 나도 신발 새로 사줘. 우리 아들 신발이 많이 낡았네. 오늘 학교 끝나고 엄마랑 돈가스 사 먹고 신발 사러 가자. 우리 장남은 좋은 것만 써야지. 그래야 큰 인물로 크지. 옆에 있는 저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듯 엄마는 노골적으로 큰오빠만 예뻐했어요. 장남이 편안해야 집안이 잘 된다는 게 부모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혹시 부모님이 없냐고 물어봤던 적도 있었답니다. 왜 그랬었냐면 운동회가 있어도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부모님이 와야 될 날도 절대 제가 다니는 학교는 부모님이 오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늘 외롭고 차별받던 기억들 뿐이었어요. 정말 쌀 한 톨, 콩 한 쪽도 저한테는 쉽게 허락되는 게 없었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려면 의식 주는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시는 부모님이 용돈은 줬겠습니까? 저는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책값을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억척스럽게 크다 보니 세상에 참 믿을 사람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저는 머리는 유달리 똑똑했어요. 사실 장남이라고 부모님이 학원도 많이 보냈던 큰오빠보다는 제가 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제가 큰오빠가 입학했던 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자 아빠는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애가 무슨 공부를 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취업이나 해서 너네 오빠 잘 되라고 빌어주면 될걸. 뭐하러 공부를 하겠다고 설치고 돌아다녀. 기집애가 공부해봐야 머리만 커져서 대들기나 하지. 네 등록금 1원 한 푼도 안 보태줄 거야. 아마 대한민국에서 번듯한 대학교에 합격해놓고 이런 소리 들었다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너한테 줄 돈 없다면서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시는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고생해서 공부한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이런 막말까지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관심이나 있었어요? 제가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아끼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보셨잖아요. 저 대학교 반드시 갈 거예요. 아빠가 가지 말란다고 안 갈 생각 없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공부한 것도 다 저 혼자 노력해서 왔고 도움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지께 대학 가서 공부할 거라면서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저는 고3 시절도 가족들의 무관심과 멸시 속에서 혼자 꿋꿋이 버텨냈어요. 친구들은 고3이라고 부모님이 여러 방면으로 스트레스 안 받게 신경을 써주신다는데 저는 집안에서 온갖 잔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는 고3 딸한테 엄마는 이런 말도 했었답니다. 너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오빠가 집에 왔으면 밥을 차려줘야지. 저 공부하잖아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는 오빠가 더 피곤하지. 네 공부가 더 중요해? 목마른 사람이 우물 찾는 거고 배고픈 사람이 밥 차려 먹는 거예요. 저는 이만 공부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고 잠가버려야 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 때까지 엄마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듣는 척도 안 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집안일에
큰오빠 뒷바라지에 엄마는 저에게 별일을 다 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수험 생활을 사는 고3에게 할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합격했던 게 정말 기적과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버텨낸 고3 시절이었죠. 하지만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아르바이트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을 만들려고 쉴 틈 없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은 소개팅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놀 때 저는 오로지 책만 봐야만 했었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기 바쁜데 소개팅은 정말 꿈 같은 얘기였죠. 하지만 전쟁통에도 사랑은 피어난다고 하죠.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던 와중에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저를 따뜻한 눈길로 봐준 사람이었어요. 시험 기간에도 아르바이트를 가야 돼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바쁠 때였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를 보고 남편은 뒤따라 나오면서 말하더군요. 오늘도 아르바이트 가는 거야?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마시고 가. 아, 선배, 감사해요. 이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지난번 시험에도 장학금 탔던데 멋있다. 나도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어. 처음으로 저한테 악착 같다, 독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멋있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보다 4살 연상이었던 남편은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하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은 자랑스럽고 멋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친구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외롭던 제 일상에 나타난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캠퍼스 커플이 되어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험난하고 먼 길도 함께 가면 덜 힘들다고 하죠. 저는 남편과 함께 대학 시절부터 취업 준비까지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기간도 길었고 함께한 세월이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하지만 유년 시절부터 순탄한 적 없던 제 인생이 결혼인들 쉬웠겠어요? 부모님 얼굴이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큰오빠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뒤였습니다. 그것도 부모님이 5억짜리 집을 사줘서 가능했던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처음으로 남편과 인사를 갔던 날 부모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겨우 물 한 잔 떠놓고 남편과 저를 앉혀놓고는 아빠가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세무사라고? 대학교 왜 가나 했더니 남자 하나 잡으려고 갔네. 우리는 자식이라고 무조건 돈 대주는 집이 아니야. 최대로 줘봐야 100만 원? 이것도 감지덕지지. 키워준 부모 은혜 생각하면 내가 돈을 받아도 모자라. 친정아빠는 남편을 처음 본 날 정말 저런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화가 나네요. 저는 남편 앞에서 창피함은 뒤로 하고 아빠의 무례함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를 내며 말했어요. 키워준 부모 은혜요? 대체 무슨 은혜를 갚아요? 저 30이 되도록 제대로 손 한번 벌려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부모 은혜요? 낳아줬으면 된 거지. 그게 부모 일이야. 그래서 내가 100만 원도 주고 결혼식 날 가준다니까? 너 하는 꼬라지 보면 결혼식 날 가기도 싫은 거 겨우 가는 거라고. 이 정도면 부모 노릇 된 거잖아. 100만 원 먹고 떨어져. 고 하나 다름없이 컸는데 결혼식에 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요. 악을 쓰면서 아빠에게 말을 하는데 아빠는 갑자기 제 뺨을 칠 것처럼 손을 드셨습니다. 그때 아빠를 막아선 건 남편이었고 남편은 침착한 목소리로 저희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함부로 때리려고 하시면 어떡하세요? 어엿한 성인이 된 딸인데 한 번 더 이러시면 제가 폭행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의 말에 아빠는 주춤하셨어요. 엄마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희를 노려보셨고
저는 창피함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남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오자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고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달래줬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하면 꼭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했어요. 결혼은 인생 이막이라고 하는데 이제야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이었어요. 보통 여자들은 친정이 더 편하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예비 시댁에 처음 갔는데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는 어머님 덕에 정말 몸과 마음이 편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예비 시댁 어른들을 종종 뵌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늘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시면서 아껴주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님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런 환대가 처음이라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저의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남편이랑 아들이랑만 살다가 집안에 여자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식기 전에 얼른 같이 먹자. 저는 어머님의 손길에 같이 주방으로 갔어요. 집안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밥 냄새를 맡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앞에서 맛있는 반찬들을 당겨주면서 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아무 걱정 말고 결혼하고 잘 살아보자. 예전부터 한 가족이잖아. 아버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눈물이 흐를 뻔했어요. 정말 친정과 시댁 분위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사연을 쓰면서 과거를 돌이켜봐도 결혼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축복 속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은 제가 결혼을 하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돈이라도 달라고 할까봐 전화하면 늘 싸우기 일쑤였죠. 이런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남편과 드디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시댁은 제게 편안한 보금자리와도 같았어요. 종종 이 채널에서 사연을 듣다 보면 시댁이 힘들다는 분들 많으시던데 저는 오히려 친정 가는 게 제일 고역이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친정과 연을 끊기 전 그때가 제일 친정과 많이 싸웠던 것 같네요. 저는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명품 가방을 선물로 사주셨어요.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해도 어머님은 제게 선물 포장된 종이 가방을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좋은 거 들고 쓰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자주 사줄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된 기념으로 사주는 건데 받아도. 어머님 쓰세요. 이 가방 어머님께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네 시아버지가 너 사주라고 나한테 특별히 부탁한 거야. 그러니까 시부모 성이다 생각하고 예쁘게 들고 다녀. 친구들 만나서 자랑도 하고. 명품에 큰 관심이 없던 저는 친구들이 뭘 들고 와도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게 친구들 만날 때 자랑도 하고 다니라면서 선물도 주셨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는 모르겠지만 저는 딸 같은 며느리는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님이 사준 가방을 들고 남편과 친정을 갔을 때였죠.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저희 엄마 생신이니까 남편이 가자고 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물도 준비해서 남편과 갔는데 저희 엄마는 선물을 열어보고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너는 수백만 원 하는 가방 들고 오고 나는 겨우 옷 받고 떨어지라는 거야? 너 아주 많이 컸다. 그 옷도 비싸고 좋은 옷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 시어머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 가방 나라고 못 들어? 이 옷이 그렇게 좋은 거면 옷 들고 가고 가방 내놓고 가.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세상의 자매끼리도 시댁에서 받은 선물은 안 뺏고 살지 않나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도 함께 기가 막힌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정말 여기가 친정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는 목소리로 엄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딸이 입고 먹는 건 아깝고 딸이 들고 있는 건 다 가져가고 싶으세요?
너는 부모한테 효도하겠다는 생각도 없어? 이래서 딸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효도도 누울 자리 보고 해야죠. 제가 이웃 사오는 것도 싫었는데 엄마 사위가 그래도 생신이라고 우겨서 사온 거예요. 앞으로는 남편이 뭘 사온다고 해도 제가 뜯어 말릴 거예요. 남편이 보는 것도 잊은 채 악을 쓰며 말했어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 서러웠던 적도 없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먹는 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라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뺏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결혼 후 처음으로 장모님 생신이라고 준비했던 선물마저 눈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줘서 준비해줘봐야 그걸 알아주실 분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니까 사위라고 예외가 아니었답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하게 저한테 뭘 해준 줄이나 아시나요? 저는 결혼하고도 친정 전화에 이가 갈렸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화가 잔뜩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창 일하고 있을 오후 시간에 전화해서 제게 대뜸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때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 때라 여윳돈이 있더라도 빌려줄 여력이 없었고 솔직히 돈을 쌓아두고 있어도 드리기도 싫었고요.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 엄마는 제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 돈 좀 있으면 네 오빠한테 좀 보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네 오빠 사업 준비하는 거 알지? 지금 급하게 돈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아빠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통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보내라. 마치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남이 사업을 하는데 딸이 왜 보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일하다 말고 잠깐 밖으로 나와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 정리해서 큰오빠 사업에 투자하던지 하세요. 저도 제 사업 시작해야 돼서 돈이 있어도 못 줘요. 솔직히 돈 쌓아두고 있어도 조금도 보낼 생각 없어요. 이 독한 년 좀 봐.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장남이 잘 돼야 집이 사는 거지. 너는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더니만 이럴 때도 꼭 성격이 나오네. 네가 그러고도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두고 보세요. 꼭 큰오빠보다 더 잘 살 테니까. 그리고 돈 없고 머리 나쁘면 그냥 회사나 다니라고 하세요. 괜히 집안 재산 끌어다가 다 망하게 하지 말고. 저는 엄마에게 별소리를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자 엄마는 쉴 새 없이 전화를 했고 저는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한테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이런 이기적인 년, 네가 장남 집 밟고 잘 될 것 같아? 시댁에서 소박 맞고 쫓겨난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고 있던 큰오빠는 불안정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망해도 안 이상할 정도로 큰오빠는 사업 수완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큰오빠 일이라면 늘 도와주고 있었죠. 그런데 하다 저까지 도와달라니 기가 막혀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사업하겠다는 딸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망하라고 제사라도 지낼 태세 같았죠. 자꾸 시댁과 비교하기 싫었지만 시댁은 제가 사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불러서 응원 파티도 해주셨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케이크까지 사다 두시고 제가 오자 아버님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사업을 준비한다는데 우리가 응원해줘야지. 야무지고 똑똑해서 분명 잘 될 거야. 도움 필요하면 우리 불러. 우리 딸 같은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게 다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신 덕에 저도 큰 결심할 수 있었어요. 걱정 많았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꼭 효도할게요. 이렇게 우리랑 왕래하면서 지내는 것도 난 참 좋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해. 그러면 돈은 절로 따라올 거야. 시댁 아버님마저 저를 응원해 주는데 친정엄마랑은 정말 다르지 않나요? 이러니까 제가 계속 친정과 시댁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뜻밖의 축복이 찾아왔어요.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시댁 어머님과 아버님은 정말 친딸이 임신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사업 준비하면서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까봐 항상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임신했다는 소식은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친정을 찾아갔어요. 남편과 함께 친정을 가게 됐습니다. 친정 갈 때마다 싸우고 나오게 되니까 남편은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도 설마 딸이 임신까지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처럼 제 친정은 인간도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친부모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친정 부모님들 모셔놓고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밝혔는데 저희 아빠가 어땠는 줄 아세요? 제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화를 내셨어요. 남편도 너무 놀라서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 질렀고 아빠는 사위가 소리를 질러도 아랑곳 않고 저를 보며 호통을 치셨어요. 집안에 장남이 사업을 하는데 네가 임신을 해?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출가 외인이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네가 이제는 장남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거지? 우리 아들 사업 망하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큰오빠 사업 안 되는 게 왜 제 탓이에요? 멍청한 큰오빠 탓인 거지. 이게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고 대들어? 이러니까 집안의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뭘 잘했다고 대들어. 그러면서 저를 금방이라도 칠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남편은 저희 아빠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저희 앞으로 인사 안 오겠습니다. 저는 손주가 생기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하시네요. 더 나빠지기만 하고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실망입니다. 남편은 아빠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징글징글하고 싫어도 부모라서 소식이나 전하고 살자 싶었는데 정말 상종 못하겠다 싶더군요. 남편도 이날 이후 절대 친정에 친자도 안 꺼낼 정도로 질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 서럽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연을 끊겠다고 다짐했죠. 그 후 저는 임신한 몸으로 사업 준비를 하면서 지냈어요. 저는 입덧도 없었고 일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평소 단체복 제작에 관심이 많던 저는 단체복 판매를 위한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죠. 무엇보다 친정 소식 안 듣고 사니까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태교 별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람 무시하고 면박 주는 소리만 안 들어도 몸과 마음이 편했답니다. 아마 시댁에서 저를 너무 아껴줘서 제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제 사업도 마침 선거 시즌이라 단체 선거 운동복 의뢰를 시작으로 여러 회사에서 단체복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점점 입소문이 나서 인터넷 사이트로도 의뢰가 꽤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 뱃속 아이 태명이 복덩이였는데 정말 복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았죠. 그렇게 지겨웠던 친정과 연락을 끊고 산 지도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동안 출산도 하고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같이 일하는 직원도 뽑아서 사업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탄탄대로 풀리니까 친정 소식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날 뜬금없이 친정아빠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몇 년 만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항상 저한테 꼬장꼬장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시던 아빠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제게 말했습니다. 잘 지냈니? 못난 부모가 이제야 전화를 해보는구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그냥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네 엄마랑 같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 너무 염치가 없어서 몇 달을 고민하다가 전화한 거야. 미안하다 정말. 아빠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동안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건설기계 대여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사건에 휘말리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남편이 있었는데 제가 통화가 길어지자 또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줄 알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진지한 얼굴로 듣다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전화하신 거네요. 애초에 사업 어려워지지도 않았으면 연락도 안 하셨을 거잖아요. 도움 필요할 때만 딸 찾으시네요. 끊으세요. 대뜸 화를 내며 끊는 저를 보자 옆에 있던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빠의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절대 친정 안 도와줄 거라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한 번에 내치면 당신도 사는 동안 마음 불편하지 않을까? 신중하게 전화하셨을 텐데 당신이 너무 어려우면 내가 사위로 한번 도와드릴게. 괜히 우리 집 때문에 그러지 마. 당신도 그때 봤었잖아. 한 번만 믿어보자. 그래도 가족이잖아. 당신 부모님인데 나도 한 번은 사위 노릇 할게. 남편은 사위 노릇 하겠다며 저희 부모님을 한 번만 돕겠다고 말하더군요. 한편으로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하기도 했어요. 괜히 저 때문에 집안일로 신경 쓰게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친정아빠에게 1억을 보냈고 아빠는 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고맙다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꼬장꼬장하던 아빠가 힘없는 소리를 하는 게 신경이 쓰였는데 그래도 도와주고 나니까 마음은 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 만에 연락 온 아빠를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던 건 큰 사건에 불씨가 되고 말았어요. 돈 빌리는 사람들 한 번은 어려워도 두 번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뻔뻔한 사람이라면 돈 빌려달란 말은 맡겨놓은 듯이 식은 죽 먹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은행에 전화해서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거 있죠? 처음에는 남편도 좋게 거절했는데 점점 주기를 짧게 전화를 하더니 어느 날은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는 하나 있는 사이가 장인어른 부탁을 이렇게 매번 거절하면 되겠나? 장인어른, 저번에 도와드릴 때 분명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전부 털어서 빌려드려요. 앞으로 돈 얘기하실 거면 전화 그만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은 저희 아빠 전화를 일체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엄마가 제게 전화를 딱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소리로 받았죠. 대체 아빠 사업은 어느 정도길래 매번 돈 타령만 하는 거예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내 사업만 잘 되면 다냐? 아빠고 네 오빠며 다 죽게 생겼는데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같이 잘 살아야지. 가족? 그리고 지금 큰오빠 사업 이야기가 왜 나와요? 혹시 사위돈 가져다가 큰오빠 사업에 투자한 거예요? 빌려준 돈 어디 쓰던지 왜 신경 써? 됐고 돈 없으면 말어.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제가 큰오빠에 대해서 묻자 대뜸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엄마가 수상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제 남편 돈을 빌려서 큰오빠한테 줬다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큰오빠가 하던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큰오빠의 사업을 알아보다가 뒤로 기절해버릴 뻔했어요. 글쎄 사업은 작년에 이미 망해서 사업 빚이 수억인데다가 지금은 도박까지 손을 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친정 부모님은 큰오빠 도박 자금을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아빠가 장남이라고 사업 도와준다고 돈을 대주다가 대출도 받고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모조리 장남을 줬던 거였어요. 이렇게 돈을 퍼주는데 아빠 사업이 안 망하고 백이겠습니까? 결국 장남 도와주려다 아빠 사업까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였죠. 저는 큰오빠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 돈까지 끌어다 도박했을 큰오빠를 생각하니까
뺨이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무작정 전화를 해보니까 친정에 큰오빠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망설임 없이 친정으로 달려간 저는 큰오빠를 보자마자 뺨을 내리쳤어요. 그리고 큰오빠를 보며 정말 한심하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회사에 들어가서 주는 돈이나 받고 살지. 왜 오빠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 부모님 노후까지 송두리째 망쳐놓고 어쩔 거야. 망할 거면 오빠 인생이나 망쳤어야지.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큰오빠를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뭐였는 줄 아시나요? 옆에 있던 아빠가 제 뺨을 친 겁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었지만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날 것 같던 날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빠가 저를 노려보며 호통치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어디서 기집애가 오빠한테 대들고 뺨을 쳐? 여자가 돼가지고 남자를 친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야?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잘 지내볼 생각도 없고 끝장을 보자는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출동한 경찰선에 이끌려 지구대로 연행됐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던 게 연행되는 와중에도 큰오빠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엄마까지 지구대로 왔던 거예요. 온 가족이 몇 년 만에 지구대에 다 모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아빠와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세월이 흘러도 그놈의 장남은 여전히 귀한가 봅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제 멱살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감히 니년이 오빠를 신고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지구대에서 조사받게 만들어? 멍청하면 답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알아듣죠. 몰랐어요? 큰오빠 멍청해서 샘도 느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살리겠다고 돈 끌어 쓰다가 쪽박이나 차시고 그러고도 저를 찾을 용기가 났어요? 그놈의 장남 귀하게 여기다가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는데도 좋으세요? 엄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저도 소리를 지르며 할 말을 따박따박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급기야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애초부터 너는 딸로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냥 적당히 도와주면 될 걸 꼭 일을 이렇게 키워야겠어? 이래서 어릴 때부터 너 꼴도 보기 싫었어. 어쩌다 내가 이런 걸 낳아서 키웠을까? 절 키우긴 하셨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런 꼴 보기도 싫고 가족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게요. 이분들 싹 다 남들이니까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경찰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끝까지 버림받고 말았네요. 경찰서에서부터 저는 눈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도록 울었습니다. 정말 애 낳고도 그렇게 안 울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울면서 집에 들어온 저를 본 남편은 밤새도록 저를 달래줬습니다. 남편은 저를 다독이면서 말했어요. 아휴, 내가 괜히 한 번만 돕겠다고 해서 미안해. 정말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몰랐어. 아니야, 이 기회에 당신도 아예 처갓집 없다고 생각해. 우리 다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저는 남편과 아예 친정을 지우고 살기로 다짐했어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몇 달 뒤 저는 정말 뻔뻔한 전화 한 통을 받고 말았네요. 다시는 듣고 싶지 않던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엄마였답니다. 그리고는 우는 소리를 하면서 제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라는 사람이 뻔뻔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정말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몹쓸 짓 했다. 지금 이렇게 무작정 전화하시는 것도 몹쓸 짓이에요. 전화 끊을게요. 잠깐만. 네 올케 집 나갔어. 네 오빠 사업은 망하고 도박에 빠져서 망나니짓만 하고 돈도 못 버는 남편 누가 버텨. 그런데 얼마 전부터 네 오빠가 이상해. 물건을 다 부수더니 막 던지고. 얼마 전에는 나랑 네 아빠한테 욕도 했지 뭐냐. 이제는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어. 제발 엄마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따로 살 집이라도 좀 부탁할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은 새까맣게 잊기라도 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때 말했죠. 난 엄마 죽었다고. 장남이라고 위하면서 키우더니 그렇게 망나니로 키운 게 바로 당신들이야. 자업자득이니까 길거리에 나 앉든 노숙자가 되든 알아서 하세요. 장례 치르면 그때 나가서 인사드릴 테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급기야 친정아빠도 제가 전화를 안 받자 장문의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지난 세월 어떤 말로 사과를 해도 이해 못할 거 다 안다.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천류는 끊을 수 있겠니? 한 번만 부탁하마.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좋겠구나. 문자만 보면 정말 반성을 하고 있구나 싶다가도 제가 한 번 도와줬다가 크게 당했던 기억에 선뜻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더 이상 제 뜻에 따르겠다며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완전히 도움을 안 주고 연락을 무시하자 한심한 큰오빠는 막장까지 치닫고 말았어요. 도박 자금을 구할 곳이 없어서 사기치다가 걸려서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고 만 거 있죠. 진짜 이런 사람을 장남이라고 부모님이 애지중지했다니 믿겨지시나요? 정말 한때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인생이 아까웠어요. 게다가 장남만 보고 사시던 부모님도 노후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죠. 자식 농사 장남한테 올인하다 망해서 지방에서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딸도 아니고 장남 좀 쳤다고 멱살까지 잡혔는데 돕고 싶겠습니까? 이제는 간간히 오는 부모님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2번 도와줬다가는 저도 같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세트처럼 부모님 뒤에는 큰오빠가 따라올 텐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딸과 남편이랑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비록 제 딸은 외갓집은 없지만 분에 넘치게 사랑을 주시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구나 싶을 만큼 행복하네요. 믿는 도께 발등 찍힌다고 하죠. 가족이라고 너무 덮어놓고 믿고 지지해주는 것도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채찍질도 해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는 가족끼리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